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도록 이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그 모진 세월을 견디고 살았겠죠. 한 지붕 아래서 한 이불을 덮고 살았지만 이 인간이 얼마나 자신을 꽁꽁 숨기고 살았는지 저는 물론 딸아이도 이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았네요.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고작 10,000원짜리 팬티 3장 던져주는 남편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서운한 마음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 그런 제 가슴에 비수를 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연을 적으려니 또다시 감정이 복받쳐 오르지만 최대한 감정을 추스르고 적어볼게요. 딸들은 배우자를 고를 때 자기 아빠와 비슷한 남자를 고르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정아빠는 30년간 은행원으로 사셨어요. 지금이야 은행원이라고 하면 직업 좋다는 말들을 하지만 저희 아빠가 그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박봉에 시달리는 그저 그런 직업에 불과했어요. 엄마는 늘 깨알같이 가계부를 적어가며 얼마 안 되는 남편 월급을 쪼개 살림을 살았고 은행에서 실적을 올려야 할 때면 사돈의 8촌까지 전화를 돌려가며 남편을 위해 자존심을 팔아야 했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남편 실적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남한테 싫은 소리 듣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셨죠. 영자야, 요즘 어떻게 지내니? 예, 너 또 부탁하려고 전화한 거지? 그런 거라면 길게 얘기 안 해도 돼. 나 아무것도 안 해줄 거니까. 너도 참 뻔뻔하다. 몇 년 전에 적금도 들어줬잖아. 한 번 해줬으면 됐지. 어쩜 매번 전화해서 사람을 이렇게 귀찮게 하니? 네 남편만 실적 내야 한다니? 동창들이 다들 그러더라. 너한테 전화 오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이번엔 또 뭘 부탁하려고 그러나. 그 생각부터 든다고 말이야. 오죽하면 친구들이 이러겠니? 왜 이렇게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암튼 우리도 요즘 힘들어서 네 부탁 들어줄 여력 없어. 그리고 말인데 앞으로 너한테 이런 전화 안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당분간 연락하지 말자. 서운해도 할 수 없어. 나도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럼 끊는다. 20년 지기 친구도 적금 하나에 떠나보내고 그날 밤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개수대에 눈물을 흘려보냈어요. 부탁을 거절하는 친구한테 서운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이 한심해서 그랬던 거죠.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아빠가 은행원으로 30년 사는 동안 떨어져 나간 내 친구가 몇 명인지 아니? 아니지. 몇 명이 남았는지 세는 게 빠르겠다. 중학교, 고등학교 그 많던 친구들 다 떨어져 나가고 아직까지 연락하는 건 정숙이 하나뿐이야. 너도 알지? 미국에서 살다가 몇 년 전에 한국 들어온 엄마 친구 정숙이. 걔도 한국 떠나 살아서 아직 연락하고 지내는 거지? 안 그랬으면 진작 연락 끊겼을 거야. 난 지금도 은행에 일 보러 갈 때마다 창구에 앉아있는 은행원을 보면 그렇게 안쓰러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넌 절대 은행원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랬단 봐. 내가 아주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릴 테니까. 아빠는 30년을 은행원으로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정말 너무도 초라했어요. 한 분야에서 30년을 근속했으면 상장은 아니어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은행은 그런 말은커녕 저희 아빠한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비참하게 내쫓았어요. 정리해고 대상에 올랐지만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던 터라 아빠는 어떻게든 책상을 지키려고 하셨고 은행은 그런 아빠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쫓으려 했거든요. 그래도 한때 촉망받던 은행원이었는데 정리해고 대상자에 오르자마자 하루아침에 업무에서 배제되고 책상도 구석자리도 내던져졌어요. 어제까지도 퇴근길에 같이 술잔을 기울이고 점심도 함께 먹던 동료들은 아빠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아빠를 따르던 후배 하나는 퇴근길에 몰래 저희 아빠를 따라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배님, 그만하세요. 너무 추하잖아요. 어차피 명단에 오른 이상 아무리 버티셔도 나가게 돼 있어요.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선배님 발로 나가세요. 존경했던 선배님이 더 망가지는 모습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날 밤 아빠는 살면서 처음으로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엄마를 끌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우셨죠. 경야, 미안하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놈이라서 정말 미안해.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는데 상철이 녀석까지 나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도저히 버틸 힘이 안 생긴다. 우리 아름이 결혼식 때까지만 자리 지켜보려고 했는데 더는 못하겠어. 미안하다. 미안해. 아내의 품에 안겨 엉엉 울던 아빠는 울다 지쳐 그대로 잠이 드셨어요. 다음날 아침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아빠는 지나밤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의 일은 꽁꽁 봉인한 채 엄마와 제 가슴속에 깊게 묻어버렸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던 엄마는 이전과 달리 밝은 모습으로 아빠한테 그러셨어요. 여보, 오늘 은행 가서 사표 내고 와. 그냥 곱게 주지 말고 지점장 면상에 보란듯이 내던지고 오라고. 지가 누구 덕에 지점장까지 올라갔는데 지가 싼 똥 당신이 치워준 게 한두 번이야? 그래놓곤 승진 기회마다 엉뚱한 놈들만 밀어주고 내가 앞으론 땡땡은행 방향으론 오줌도 안 쌀 거야. 당신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주거래 은행도 싹 다 바꿔버릴 거야. 사돈의 8촌까지 다 전화 돌려서 땡땡은행 적금들 깨고 주거래 은행도 바꾸라고 그럴 거라고. 더러운 것들. 내가 절대 용서 안 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어제 술 취해서 무슨 실수라도 했어? 실수는 무슨? 당신이 술 마셨다고 실수하는 사람이야? 그냥 이제 다 이골이 나서 그래. 은행원 아내로 살면서 속이 하도 문드러져서 이젠 그만하고 싶어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참에 당신 은행 그만두고 아름이 결혼 전에 우리 식구 가족여행이라도 다녀오자. 당신 은행 다니는 동안 남들 피서갈 때 한 번도 여행 가본 적 없잖아. 월초, 월말, 연초, 열말. 이제 그런 걱정 없이 우리도 남들 쉴 때 쉬고 놀 때 놀면서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30년 죽어라 이랬으면 당신 그럴 자격 충분해.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해도 내가 인정해.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내 남편이지만 정말 장하고 존경해. 결국 엄마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어요. 35년을 부부로 살아온 부모님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위기의 순간에 부부애를 과시했어요. 인생의 동반자이자 세상의 유일한 내 편. 그게 바로 부부라고 말하듯이 말이죠. 아빠가 회사를 그만두고 2달 뒤 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빠가 다니시던 은행 사람들한테는 따로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들 알고 10명이 넘는 동료들이 찾아와 주었더라고요. 아빠랑 친했던 상철 대리님이 동료들한테 단체톡을 돌리셨다나 봐요. 예식장에 찾아와 주신 아빠의 옛 직장 동료들은 신부 대기실에 찾아와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은행에 입사해서 많이 서툴고 힘들던 시절 저희 아빠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딸내미 결혼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분들의 감사 인사가 아빠의 훈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아빠한테 이 얘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래도 30년간의 은행원 생활이 헛되진 않은 것 같다시며 모처럼 환하게 웃으셨어요. 제가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우리 아빠랑 닮은 구석이 많기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융통성은 좀 떨어지고 인물도 그리 뛰어나지 않지만 뚝심도 있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남편과 저는 같은 대학 출신이긴 하지만 과가 달라서 재학 중에 학교에서 마주칠 일은 없었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나서 더더욱 그랬죠. 남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장남이라 책임감이 남달랐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대신 자신이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허튼 말 쓸데없는 행동, 사치를 최대의 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밑으로 여동생이 둘 있는데 둘 다 오빠 말이라면 껌뻑할 정도로 집안에서는 무서운 오빠이기도 했죠. 그런 남자가 저랑 소개팅을 하면서 얼마나 떨었는 줄 아세요? 음료 주문을 할 때 이름도 잘못 부를 정도로 무척이나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사람이 순수해 보이고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정직해 보였거든요. 별 의미 없는 제 질문 하나하나에 성의껏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니 꼭 평소 아빠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희 집에는 저를 제외하고 여자만 셋이에요. 아버지가 저 10살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랑 여동생 둘을 키우셨거든요. 주위에서 그러는데 여자들은 홀어머니에 여자 형제 많은 집은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던데 아름 씨도 그런가요? 솔직히 평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서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런 행동을 남편이 오해했던 모양이에요. 역시 그런가 보네요. 그럼 우리 차 마시고 바로 일어나요. 먼저 말하길 잘한 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바로 대답 못해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남편은 이제야 한시름 놓겠다는 표정으로 숨을 몰아쉬며 환하게 웃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한바구음을 지을 정도로 대단한 일인가 싶었지만 사람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남편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본가가 서울이라서 혼자 세종시에 내려가 살고 있었죠. 이번 소개팅은 남편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주선한 건데 그분이 제 친구 오빠거든요. 제가 연애도 않고 집과 직장만 오가는 몸이 건조한 생활을 하자 친구가 특별히 자기 오빠한테 부탁을 한 거였죠. 그러니 직장도 사람 됨됨이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사람이기도 했어요.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고 남편이 30대 초반이라서 단순히 연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리는 아니었죠. 둘 다 당장 결혼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였으니까요. 그날 소개팅 이후 우리는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만남을 가졌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던 터라 바로 사귀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직업이 7급 공무원이라고 하자 괜찮은 사람 같으면 잘 만나보라고 하셨고요. 아무래도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타 직업군에 비해 안정된 직업이라서
부모님께서는 마음이 놓으셨던 모양이에요. 사귀기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남편은 굳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어?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겠다고? 갑자기 왜? 이제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는데 양가 부모님께 인사는 해야지. 그래야 부모님도 안심하실 거 아니야. 왜? 부모님께 나 소개하기 싫어?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앞서 나가실까봐 걱정돼서 그렇지. 우리 아빠 자기만큼이나 융통성 없고 진지한 사람이란 말이야. 분명히 자기가 우리 집에 가면 그 순간부터 머릿속으로 결혼식은 언제 올려야 하나 그 생각부터 하실걸? 그래? 왠지 아버님이랑 나랑 잘 통할 것 같은데? 그럼 더더욱 빨리 만나 뵙고 인사드려야겠네. 아버님이 땡땡은행에 다니신다고 그랬지. 나도 공무원 시험 잘 안 됐으면 땡땡은행에 원서 넣어보려고 했었는데 잘하면 아버님 부하 직원이 될 뻔했네. 남편은 벌써부터 저희 아빠랑 뭔가 통하는 것처럼 친근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희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솔직히 직장 안에서 그리 호감형은 아니거든요. 일은 잘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너무 원리 원칙주의라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답답해하고 불편해하는 타입이니까요. 그런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니 솔직히 저도 조금은 기대가 되더라고요. 서로를 보면 마치 거울 치료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한다고 하자 무척이나 반기셨어요. 특히 저희 아빠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죠. 인사를 오겠다는 건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자신도 있고 교제를 하는 데 있어 가벼운 마음은 아니라는 의미 아니겠니? 젊은 사람이 생각이 참 반듯하네. 그래,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당장 이번 주에 오라고 그래. 어차피 보기로 한 거 시간 끌 거 뭐 있겠어? 여보, 그래도 그쪽 사정도 있는 건데 먼저 물어보고 정하지 그래요. 서울도 아니고 세종시에 산다는데. 모르는 소리, 모르긴 해도 그 친구도 이번 주 주말에 찾아올 생각을 하고 있었을걸. 자기 입으로 말했을 때는 이미 준비가 돼 있다는 의미기도 하니까. 아름아, 당장 전화해서 물어봐라.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아빠는 모처럼 신이 나서는 싱글벙글 하셨어요. 방에 들어와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대뜸 이번 주말에 가도 되냐고 그러는 거 있죠. 누가 닮은 꼴 아니랄까봐 생각하는 것도 두 사람이 똑같더라고요. 그 주 주말 남편은 점심때쯤 저희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함께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성격도 비슷하더니 취향이며 바둑을 좋아하는 취미까지 같아서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 두 사람은 몇 판이나 바둑을 두었어요. 1대2로 아빠가 한 판 더 이기긴 했지만 남편이 돌아가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그 친구가 마지막 판은 일부러 져주더라. 융통성이 없는 녀석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회생활을 해봐서 그런가? 영 맹탕은 아니야. 아름아, 아빠는 그 친구가 마음에 드는데 너는 어떠니? 물론 마음에 드니까 사귀는 걸 테지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 아빠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놈들보다 우직한 사람이 결국엔 빛을 보더라. 모르긴 해도 그 친구랑 결혼하면 여자 문제로 고생을 하거나 엄한 데 투자해서 빚더미에 앉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물론 그런 걸로 신랑감을 고르는 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남자는 일단 자기 가정에 충실하고 허튼 짓 하지 않는 게 최고라고 생각한다.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얘기까지 꺼내기는 그렇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면서 만나도록 해.
아빠는 이미 사윗감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빠와 달리 엄마는 뭔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눈치였어요. 그때는 그런 엄마가 내심 야속했는데 지나고 보니 엄마가 사람을 더 잘 봤던 것 같네요. 찬민이라는 그 친구 말이야. 정말 네 맘에 들긴 하는 거니? 지금은 사귄 지 얼마 안 돼서 네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걸 수도 있잖아. 네 아빠는 무척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글쎄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는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네 아빠랑 닮은 구석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보기엔 네 아빠랑은 다른 것 같아. 뭐랄까, 이상하게 음원한 구석이 있다고 해야 하나? 콕 집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좀 찜찜해. 아직 결혼 얘기가 오가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사귀는 단계니까 천천히 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단 얘기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집은 그 반대였어요.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도 그렇고 1년 반가량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엄마는 왜인지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어요. 뭐가 그렇게 싫으냐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하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감이 안 좋다는 말만 되풀이하셨어요. 하지만 저랑 아빠가 결혼을 밀어붙이는 바람에 엄마 의견은 밀리고 말았어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 결혼을 앞두고 아빠가 정리해고 대상에 오르면서 아빠 걱정을 하느라 제 결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일 거예요. 아빠는 제 결혼식 때 이미 퇴사를 한 상황이었지만 제 남편한테는 굳이 알리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일부러 알리지 않은 거죠.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뿐더러 괜히 사위한테 장인으로서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언제까지고 아빠의 퇴사를 감출 수는 없었어요. 문제는 하필 가장 안 좋은 순간에 남편한테 걸려버렸다는 거였죠. 제 결혼식을 치를 때까지도 재취업을 하지 못한 아빠는 궁여지책으로 친구분이 하는 세차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셨는데 업무차 서울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제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거든요. 장인어른, 아니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휴무날도 아니잖아요. 생각지 못한 곳에서 사위와 마주친 아빠는 둘러댈 겨를도 없이 낭패감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천성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는 아빠였기에 결국 사위한테 퇴사 사실을 고백하고 말았죠. 그날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장인어른 퇴사하신 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장인어른 계신 지점으로 대출 신청하러 갈 뻔했잖아. 도대체 언제 퇴사하신 거야? 설마 쫓겨난 건 아니지? 내가 장인어른한테 직접 물어볼까 하다가 아무래도 대답하기 곤란하실까봐 당신한테 묻는 거야. 명태야? 아니면 정리해고? 아빠가 정리해고 당한 게 아빠 잘못은 아니었는데도 남편의 그 물음에 마치 죄짓다 들킨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리고 입술이 말랐어요. 어차피 알게 된 거 더는 묻지 말아줬으면 했지만 남편은 제가 진실을 말할 때까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제 입으로 아빠의 정리해고 사실을 이실직고 하게 되었죠. 그러자 남편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 말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저도 모르게 서울로 올라가 저희 아빠를 만나고 왔어요. 그 사실은 한 달쯤 뒤 엄마를 통해 전해 들어서 알 수 있었죠. 아름아, 내가 김서방을 오해했었나 보다. 너도 알지? 아빠가 지난달부터 새로 일 시작한 거. 글쎄, 그게 김서방이 소개해준 곳이라는구나. 네 아빠가 이번에 첫 월급 받으면서
김서방한테 선물이라도 해야겠다면서 그 얘기를 하지 뭐니. 진작 말했으면 나라도 인사치레 했을 텐데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언제 김서방이랑 집에 좀 들러. 그동안 못한 장모 노릇 이번에 확실히 해줄 테니까. 엄마한테 그 얘기를 전해 듣기 전까진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저는 엄마만큼이나 놀랐어요. 사실 남편이 저희 아빠 퇴사 사유를 물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았거든요. 마치 취조당하는 기분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집요하게 몰아댄 이유가 아빠 재취업에 도움을 주려고 그랬던 거라는 걸 알게 되자 되려 미안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퇴근길에 평소엔 비싸서 잘 못 사먹는 2플러스 한우를 사들고 집으로 갔어요. 오랜만에 남편 몸보신이라도 시켜줄 요량으로요. 그런데 아름아, 너 왜 이러니? 우리가 지금 한우로 기분 낼 형편이야? 아파트 대출금 갚으랴, 청약 부으랴, 매달 들어갈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려? 장인어른 취직시켜드린 일로 이러는 거라면 나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뭐 바라고 한 일 아니니까.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래도 기왕 사온 거니까 오늘은 맛있게 먹자. 이거 생활비에서 산 거 아니고 내가 번 부수입으로 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화는 그만 내세요. 그간 남편한테는 말은 안 했지만 아빠가 실직을 하신 이후 저는 퇴근 후에 투잡을 뛰었어요. 사실 거창하게 투잡이라고 할 것도 없는 간단한 문서 작업 일이었지만 그래도 직업 외에 수입을 창출하는 일이니까 투잡은 투잡인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남편을 달리 보게 되었어요. 이전에도 제게 있어 남편은 생활력 강하고 믿음직스럽고 성실한 남편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속도 깊고 누구보다 고마운 사람이라는 인식까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곱게 봐주지 않는 얄미운 시어머니와 시누이들한테도 어떻게든 다가가려고 노력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내 부모한테 헌신적으로 하는 만큼 저도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결심을 매번 수포로 돌아가게 할 만큼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희 부부한테 골칫거리였어요. 어머님은 벌이는 얼마 안 되시면서 남들 하는 건 다 하고 살고 싶어 하는 분이셨고 두 시누이는 일 안 하고 돈 많은 남자 몰아서 인생 역전하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저런 집에서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나왔을까 의아할 정도로 남편과는 완전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날 이때까지 저희가 물어들인 어머님 카드값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로 어머님은 뒷일은 생각도 않고 일단 저지르곤 하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딸아이를 낳고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다가 집에 돌아가 봤더니 거실 한 구석에 못 보던 물건이 박스채 쌓여 있더라고요. 짐을 가지고 오느라 뒤늦게 현관에 들어서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 얘긴 나중에 하자. 우리 채연이가 난생 처음 집에 온 날인데 골치 아픈 일로 기분 상하고 싶지 않거든. 일단 채연이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가. 내가 청소 싹 해놓고 가습기까지 사다가 세팅해 놨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아 끌며 안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남편의 이런 반응 때문에 저는 더 그 물건들에 신경이 쓰이게 됐죠. 그래서 그냥 말해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더니 글쎄 뭘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다단계에 걸려서 물건을 좀 사들이셨어. 옥장판이라고 하는데 박스를 풀어보니까 돈을 줘도 안 가져갈 정도로 처참한 물건이더라고. 실적 올린다고 10개나 사셨다는데 이걸 누구한테 팔겠냐고. 내가 가져가서 반품해보려고 했는데 반품 불가상품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잖아. 뭐? 그럼 어떡해?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소비자보호센터랑 관련 부처에 도움을 청해놨으니 곧 해결될 거야. 남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이후 남편한테 일의 진행을 물었더니 잘 됐다고 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가 전화해 대뜸 그러지 뭐예요. 언니, 이번에 언니 달리 봤어요. 난 언니 성격에 이혼한다고 난리칠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걸 참아요? 사실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날 이때까지 오빠가 엄마 때문에 돈 날린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빠야 자식이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언니는 따지고 보면 남인데 그걸 참아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이번에도 좀 심하긴 했죠? 800이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참은 건 뭐고 800은 또 뭐예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던 신우의 목소리가 일순 잠잠해졌어요. 혹시 그거 옥장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라면 그이가 잘 처리됐다고 했는데 아닌가요? 그러자 신우이는 짜증을 확 내더니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잘 됐다더니 말 안 한 거였어? 언니, 이 얘기 나한테 들은 건 비밀로 해야 돼요. 알았죠? 실은 그 돈 오빠가 대신 물어줬어요. 엄마가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자식이 돼서는 부모를 신용불량자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잘 됐다는 남편의 말은 시어머니 일을 우리 돈으로 잘 처리했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한테 그 일을 따졌더니 대뜸 그러더라고요. 당신 출산하고 얼마 안 돼서 힘들 텐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 나도 잘 처리될 줄 알았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더라고. 업주는 이미 사업 철수하고 해외로 뜬 뒤라서 보상받기 힘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도 경찰에 신고를 해뒀으니까 업주가 차후에라도 입국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돈 800이 어떻게 안 돼. 그러니까 나 믿고 조금만 기다려줘. 알았어. 암튼 업주가 한국에 입국하면 그때는 돈 받을 수 있긴 한 거지? 평생 전 세계를 떠돌지 않는 이상 한 번은 들어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은 적금 들어놨다 생각하고 기다리자.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일단은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어요. 저라고 생돈 800이 날아갔는데 왜 안 아까웠겠어요. 그 돈은 남편 혼자 번 돈도 아니고 임신 8개월까지 직장생활 해가며 저도 함께 모은 돈인걸요. 며칠 뒤 친정엄마가 반찬을 싸들고 집에 오셨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말아라. 너도 너지만 본인 속은 오죽하겠니? 네 시어머니는 밉지만 그래도 김서방 생각하면 참아야지 어쩌겠어. 네 아빠 은행에서 나오고 지금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누가 뭐래도 김서방 덕분 아니니? 그 덕에 너도 우리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거고. 일단 김서방 말대로 돈 묻어뒀다 생각하고 잊어. 그게 편해.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엄마는 의외로 제 남편 마음부터 헤아리려 하셨어요. 아빠가 사위 덕에 재취업을 하신 뒤로는 늘 이런 식이었죠. 그래도 엄마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서 저도 그 일은 마음에서 접으려고 했어요. 30년을 남편과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도 우리 부부 속을 엄청 썩이셨어요. 잊을만 하면 돈 사고를 치셨거든요. 지인들과 함께 개를 들면 갯돈을 뜯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어김없이 다단계나 사기에 연루된 일이고 남자를 만나면 하나같이 꽃뱀에 가까운 놈들이니 따지고 보면 어머님 인생도 어떤 면에선 참 기구했어요. 어머님만 사고를 치면 그래도 낫겠는데 두 시누이는
또 얼마나 우리 속을 썩였게요. 큰 신우는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매번 이상한 놈들만 만나서 야밤에 연락받고 경찰서로 달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30을 앞두고 결혼을 했는데 반년도 못 살아 사니 못 사니 난리를 치다가 결국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 후로도 남자 문제로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재혼해서 베트남 호치민에서 살고 있어요. 작은 시누이는 그나마 속을 덜 썩인 축에 속해요. 자기 언니처럼 남자 문제로 힘들게 하지도 않았고 어머님처럼 돈 문제로 우리를 괴롭히지도 않았으니까요. 다만 성격이 어두워서 사람들과 잘 사귀지 못하고 늘 혼자 지낸다는 게 문제였죠. 그러다 보니 취직할 때도 얼마나 힘들었나 몰라요. 다행히 작은 회사에 격리로 들어가서 자기 밥벌이는 하고 사니 다행이긴 했죠. 3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남편은 정말 한결같이 가정에 충실하고 든든한 가장이자 아빠로 살았어요. 제 친정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도 남편은 상주 노릇을 해주었고 저희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갈 때도 남편이 저를 대신해 모든 수속을 다 밟아주었어요. 그래서 조금도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내 남편의 본 모습에 대해서는요. 남편과 살면서 특별히 기념일을 챙기고 산 적은 없었어요. 그럴 형편도 아니었고 무엇보다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가급적 덜 필요한 지출은 막아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혼 30주년이 되었어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남편 선물로 구두를 준비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겸사겸사였어요. 구두가 낡아서 사야 했고 마침 결혼 30주년 기념일이 가까워서 날을 맞춰 전해주는 것뿐이었죠. 그러니 남편한테 선물 받을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검은 봉지를 건네는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결혼 30주년인데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야지. 사이즈가 맞나 모르겠네. 남편이 건넨 검은 봉지에는 작은 박스가 들어있었고 그 안에는 팬티 3장이 들어있었어요. 평생 남편한테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팬티 3장에 뭉클하더라고요. 20대에 만나서 50대 후반이 되기까지 기념일 한번 챙길 여력 없이 부모, 형제 인생까지 책임지면서 우리 부부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하지만 뭉클함도 잠시 사이즈를 보고는 현실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이즈가 저한테 작았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사이즈 교환을 하러 가는데 가게 앞에 놓인 매대에 떡하니 써있는 거예요. 3장에 10,000원. 사실 가격 따윈 상관없었지만 그래도 제 눈으로 남편이 준 선물이 떨이 상품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딸아이 결혼도 있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한둘이 아닌데 이 정도도 감지덕지했죠. 그런데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자식 결혼에 왜 부모가 돈을 내줘야 돼? 이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도 됐으니 혼수는 채은이 돈으로 하라고 해. 난 딸 자식이라도 결혼하는데 돈 대줄 생각도 없고 해줄 돈도 없어. 우리 사정 뻔히 알면서 당신 왜 그래? 아무리 짠돌이 남편이라고 해도 자식 결혼에 돈 한 푼 못 주겠다고 버틸지는 몰랐어요. 그 일로 한동안 남편이랑 실랑이를 했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사단이 난 거예요. 저희 집엔 남편이 사용하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평소 잠궈져 있던 서랍이 그날은 열려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꽁꽁 싸매놓은 건가 궁금하던 차에 서랍 속을 뒤져보았죠. 그랬더니 같은 이름으로 온 회사 우편물이 쌓여있더라고요. 개인 창고를 대여해주는 회사였어요. 우편물에는 창고 임대 만료 및 연장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더라고요.
남편은 10년 가까이 이 회사 소유의 개인 창고를 임대에 쓰고 있었어요. 다행히 카드키도 함께 있길래 주소지에 적힌 창고로 가보았죠. 창고라고 해서 물류창고처럼 큰 창고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한두 평 남짓한 작은 방 같은 거더라고요. 카드키를 찍고 문을 열었는데 세상에 모 아이돌 굿즈가 방 안 가득 전시돼 있지 뭐예요. 야광봉은 물론이고 컵, 텀블러, 수건, 캐릭터가 그려진 각종 물건들이 빼곡했어요. 어찌나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었는지 전시장에 온 착각을 할 정도였죠. 100원짜리 동전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는 남편인지라 이걸 돈 주고 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간 이걸 사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방 안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봤더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하길 저 정도 모을 정도면 1억은 좋게 넘을 거라고 하더군요. 고작 이런 자질구레한 게 1억? 그 말을 들으니 속이 부글부글 거리더라고요. 확실한 건 남편한테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그날 밤 남편한테 창고 카드키와 창고 안 사진을 들이밀었더니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는 거 있죠. 야, 네가 거길 왜 들어가? 가서 물건에 손댄 거야? 뭐 만졌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걸 건드려? 지금까지 남편의 그런 모습은 본 적 없었기에 저는 입을 떡 벌린 채 남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정신이 들어 쏘아붙였죠. 지금 그게 중요해? 딸 결혼했을 돈은 없다면서 이런 애들 장난했을 돈은 있었나 보지? 사람들이 그러더라. 이 정도 모으려면 1억은 좋게 들었을 거라고. 설마 당신이 그런 돈을 여기에 쓴 건 아니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대더니 말했어요. 참, 뭣도 모르는 것들. 1억? 그 돈으로 이걸 어떻게 모아? 한정판 굿즈는 경매까지 받아서 산 거라 가격이 얼만데. 하여간에 시세를 몰라요. 그리고 당신 애들 장난이라고 했어? 이것도 따지고 보면 나름의 투자야. 팬들 사이에선 이런 굿즈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아? 내가 모은 것 중 몇몇은 지금이라도 당근에 내놓으면 곱절을 주고 사겠다는 사람도 널렸다고. 아니, 비단 가격이 문제가 아니야. 암흑 같은 내 인생을 밝혀준 애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굿즈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박하게 돈으로 따질 생각만 하다니. 이래서 당신은 안 되는 거야. 완전 반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는데 이 사람이 아는, 내가 아는 그 짠돌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을 통해 그간의 지출 내역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굿즈를 비롯해 아이돌한테 선물한 조금 금액까지 합하면 총 금액이 1억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런데 웃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이 났으니 말인데 채은이 결혼식 말이야. 어쩌면 나는 참석 못할지도 모르겠어. 그때 방콕에서 콘서트가 열릴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이야. 컴백 무대라서 이번만큼은 꼭 가야 돼. 지금 해체 얘기도 있어서 마지막 콘서트가 될지 모른다고. 뭐? 이 인간이 미쳤나? 지금 딸 자식 결혼식에 빠지고 아이돌 콘서트 가겠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당신 내가 아는 김찬민 맞아? 100원짜리 동전 하나에 벌벌 떤던 그 사람 맞냐고. 여보, 제발 정신 좀 차려. 나 멀쩡해. 그리고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어떻게 봐왔는지 모르겠지만 난 처음부터 지금의 내 모습이었어. 효자 아들 같은 사위, 가정밖에 모르는 남편이자 아빠. 그건 다 당신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날 마음에 안 들어하던 장모님이 장인 취업 도와주니까 나를 아들아들 하셨잖아. 솔직히 난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왜 자기 아들이야? 난 그저 장인이 실업자가 되면 우리 함께 기댈까봐 그게 두려워서 자리를 알아봐준 것뿐이라고. 애초에 내 부모한테도
일말에 정이 없는 내가 장인장모 생각을 하겠어? 어림도 없지. 인생은 독고다이야. 나 외엔 아무도 믿을 필요 없고 유의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도 똑똑히 알아둬. 앞으로도 나한테 기댈 생각 말고 스스로 살아갈 생각하라고. 난 퇴직하면 그날로 내 인생 찾아 떠날 거니까. 당신은 당신 인생 살아. 지금까지 나 할 만큼 하고 살았잖아. 더는 내 부모 형제며 당신이랑 딸 자식 때문에 시살리며 살고 싶지 않아. 퇴직하면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덕질도 실컷 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면서 내 마음대로 살 거라고. 그러면서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이 받을 연금에 내 몫은 없는 거라며 저는 저보고 알아서 살아가라고 했어요. 결혼 30년 만에 알게 된 남편의 진심 앞에서 저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자기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살 땐 가족은 공동체라고 떠들던 인간이 자기 연금은 자기 몫이라고 못 박는 거 보니까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나는 나, 너는 너라고 생각하는 인간과 더 살아봐야 좋을 게 없을 것 같았거든요. 결국 딸아이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이혼 소송부터 시작한 저는 6개월가량 이어진 소송 끝에 재산 분할과 약간의 위자료,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남편의 공무원 연금 중 반을 받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죠. 자기가 일해서 받게 되는 연금인데 왜 저한테 반이나 줘야 하냐고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에서 자기 부모 형제들한테 들어간 돈이 엄청나다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말이죠. 결혼을 앞둔 딸아이한테는 미안했지만 그래도 이게 최선인 것 같았어요. 결국 남편은 딸아이 결혼식에 오지 않았어요. 아이돌 콘서트가 없었음에도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제가 살아온 일을 적다 보니 그때 일이 떠올라 또 화가 치밀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털어버리려고 해요. 그래야 저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리석은 남편은 지금까지 자신이 잘해오고도 마지막을 엉망으로 만들었지만 저는 그러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저는 내 인생도 챙기면서 딸아이의 엄마로, 내 사위의 장모로, 3개월 뒤면 태어날 손주의 외할머니로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날 생각입니다. 모든 게 그렇겠지만 내 인생의 시작만큼 끝도 중요한 거니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행복하시고 많이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